안녕하십니까. 생명있기 아카데미 TV입니다. 저는 생명있기 이사장 이산열 교수입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장 이식은 이러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드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장 이식 후에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라든지 많은 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식이요법에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전문가 교수님을 모시고 신장 이식 후에 식이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임상영양대학원에서 개건 교수로 계시는 김형미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신장 이식 후 식사와 요리에 관해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김 교수님, 신장 이식을 하면 환자들은 수술 직후 단계, 그리고 회복 단계, 마지막으로 퇴원 후 단계 등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네. 시기는 크게 몇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을까요? 그 식사 또한 그 치료 단계에 같이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후 직후 이제 퇴원 전까지 단계, 그다음에 수술에서 회복 단계, 그리고 이제 그 회복이 잘 돼가지고 일상생활 할 때 이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단계인 위생 가열식 단계 식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장 이식을 주로 하는 외과 의사인데요. 신장 이식 환자들은 수술 후 면역력이 이제 많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 시기도 그만큼 예민하고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생 가열식은 무엇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위생 가열식은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영양소의 어떤 그런 조성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식사 전체 전에서 균을 제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익힌 음식 먹는 거, 그러니까 생 음식을 안 먹는 거, 또 위생적인 어떤 요리 방법이라든가 또는 다시 먹을 때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먹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주의가 필요한 어떤 식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위생 가열식은 어떤 영양학적 관점이나 에너지적 관점 등에서 만들어지는지 위생 가열식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생 가열식인 경우에는 그 환자분의 병원에서 보통 제공되고 있는 식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양적으로는 특별하게 균형 잡힌 식사를 그냥 제공해 드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힌 것들을 주로 제공해 드리고 샐러드라든지 이렇게 나름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릇을 담을 때도 한 번씩 다 이렇게 이제 뜨거운 물에 소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드리는 식사이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는 크게 어떤 그 균형 잡힌 식사를 그냥 계속 하시면 되고, 이렇게 취급하실 때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위생 가열식은 수술 후 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이기 때문에 환자는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인 것 같은데, 환자나 환자 가족이 위생 가열식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이나 주의사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병원에서도 경험해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요,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식사를 사가지고 오세요.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고. 그런데 어떻든 외식 같은 경우라든가 가지고 오는 거 위생적으로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나름식 같은 거, 또는 김밥, 또는 샌드위치, 또는 계란하고 이게 버무려지는 어떤 같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식품, 이런 것들은 좀 안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음식을 또 잡수고 싶어 하시니까 가지고 오셔서 몰래 드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위생 가열식은 언제까지 먹게 되나요? 병원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그 소변줄을 제거한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그런 식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6개월까지는 아마 면역 그 억제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때까지는 저희가 위생 가열식을 조금 준수하시기를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그냥 일반인들도 지켜야 되는 식사, 위생, 그 정도를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기 단계인 수술 후 회복을 위한 고영양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양 메뉴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영양 메뉴라는 건 어쨌든 수술하시던 큰 상처를 입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그 상처가 봉합이 되기 위해서는 세포들이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포들은 결국은 영양소에 의해서 재료를 받아서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이 잘 공급된 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는 필수 아미노 애시드가 많은 그런 완전 단백질 식품을 꼭 섭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단백질 식품들은 주로 이제 결국은 남의 살이에요. 근육이니까. 네. 그래서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또는 계란 또는 우유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두부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품들이 매 끼마다 꼭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 중요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세포가 만들어질 때 세포막을 형성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필수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지방산으로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런 필수 지방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는 주로 들기름 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또는 생선 또는 견과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섭취를 해주셔야지만 이런 재료가 잘 이제 거기에 만들어져서 우리 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뭐 그 외에 이제 미네랄과 비타민은 그냥 그 과정에서 필요한 윤활유이기 때문에 꼭 섭취하셔서 야채라든가 과일 같은 거 드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환자분들이 수술을 한 2, 3개월 동안은 또 포타슘이 높아지는 환자분들이 예. 있으시죠. 네, 칼륨을 얘기하시는 네네, 거죠? 칼륨.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너무 생야채나 또는 과일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고영양 메뉴는 좋다고 해서 계속 오랫동안 드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되게 언제까지 이런 고영양 식사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뭐 논문에서도 그렇고요. 보통은 수술하고 한 3개월까지는 꼭 이런 식사를 이렇게 주의 깊게 먹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어떻든 이 식사가 기반이 돼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3개월까지는 꼭 이 섭취가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도 체크하고 드시기를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고영양 메뉴는 식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특징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영양 메뉴라고 하시면 이따가 한번 아마 식사를 좀 보여드리긴 할 것 같은데요. 고기라든지 또는 생선이라든지 이런 메뉴에 이런 걸 재료로 해서 보통 고기 한 80에서 한 100g 정도 매 끼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단백질이 한 16g 내지 20g 정도 포함되게 그렇게 드시는 거가 좋고요. 여기에 이제 기름 사용하는 걸 100g이면 얼마나 됩니까? 크기가. 보통요, 그 소고기 같은 경우 사서 드시면 1인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g. 200g. 그거의 반 정도 보시면 그렇군요. 되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매 끼마다 그렇게 드시는 게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먹고 안 먹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매 끼마다 그 정도의 양을 맞추어서 드시고, 이제 들기름 뭐 들깨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름 종류도 그 메뉴에다 넣어서 드시면 좋은데 한 5g에서 10g. 그럼 찻숟갈로 한 스푼 정도. 네. 그래서 그렇게는 꼭 드시도록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해물류는 한 6개월까지는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특히 여름철에는 조개류는 무조건 안 돼요. 예. 조개를 무조건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굴이 좋으니 뭐 이래서 이제 굴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굴이 나오는 철이 있어요. 그래서 굴은 9월부터 찬바람이 나올 때까지만 드시면 되겠고, 여름철에는 어떻든 해물류는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신장 이식 수술 후에 환자들이 회복기에 접어들면 이제 신체는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식욕이 좀 과다하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그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고영양 메뉴 단계에서 환자나 가족들이 좀 어떠한 문제들을 신경 쓰고 좀 주의해야 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환자분하고 보호자분하고도 갈등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고영양, 고식사는 꼭 드시되
나머지 크림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안 드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배고프다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식사를 양을 좀 볼륨을 맞춰 주시면 좋겠고, 또 이때 너무 진한 양념으로 요리해서 드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는 튀김을 해서 드신다거나 이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럴 땐 요리를 좀 담백하게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너무 간을 많이 한다거나 네, 이런 너무 짜지 것들보다 않게요. 네네, 그것만 주의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주 원론적인 그 양은 꼭 잡수시면 좋아요. 그 정도는 잡수시도록 하는 네. 거. 그러니까 회복 단계에 있는 환자분들을 위한 고단백 식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 요리는요, 연어 채소 찜인데요. 제가 요 연어를 선택한 이유는 환자분들한테는 단백질도 중요하고 필수 지방산도 중요하고 또 비타민, 미네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 연어는요, 고단백도 있고 또 필수 지방산도 풍부한 그런 식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 하고요, 여기는 아까 그 다양한 그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많이 포함되는 식재료인데, 색깔이 이렇게 다양할수록 다양한 영양소라든가 파이토케미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이제 저희가 선택한 거죠. 네, 양쪽으로는 요게 그 300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나눴을 때는 한 100g씩, 그러면 세 분이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100g 정도가 보통 단백질 16g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조금 더 드시고 싶다면은 16에서 20g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양을 조금 더 늘려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한 300에서 400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 3분의 1이나 한 반 정도 이렇게 드시면 좋겠고요. 채소 같은 경우는 양의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아까 칼륨이 높은 환자분들인 경우에는 조금 제한하시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파란 것들만 조금 제한하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또 좀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토마토는 빼세요. 연어에는 기본 간만 좀 해주시면 돼요. 후추 좀 뿌리시고, 비린내 같은 거 조금 민감하시다 그러면 술을 조금만 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야채는 뭐 색색감 있는 야채 준비하시면 돼요. 뭐 이걸 다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야채는 중에서 이제 양파는 좀 넣어주시면 단맛도 내고 하니까 일정한 두께로 좀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푸른색은 요즘 뭐 아스파라거스도 많으니까 뭐 이런 거 준비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브로콜리도 많으니까 뭐 이런 거 준비하셔도 되고, 뭐 청경채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시면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버섯은 기호에 따라서 뭐 양송이 찔 거기 때문에 너무 작게 썰어주시면 나중에 너무 작아져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야채들이 그냥 먹으면 단맛이 좀 덜한데요. 익혀서 드시면 단맛이 나서 야채들을 드시면 설탕량을 좀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토마토도 그냥 넣으시면 보기엔 좋은데 나중에 집어먹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편하게 집어 드시기 위해서 한 반 정도 잘라주시면 되죠. 저는 제목이 찜이에요. 그래서 찜기에 이용해서 하셔도 되는데 조금 분위기도 내고 또 가볍게 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쿠킹 오일들이 많이 잘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쿠킹 오일을 그릇 삼아서 쓰시면 편하게 드시기도 하시고, 야채가 갖고 있는 수분도 어디 날아가거나 이러지 않고 여기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걸 그릇이다 생각하고 쓰시는 방법으로 오늘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오늘 뭐 가족들 다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환자식이라고 해서 또 환자만 드시면은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도 다 같이 드실 수 있는 거니까 3인분 준비하시면 3개, 4인분 준비하셨으면 4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채를, 양파를 제일 먼저 좀 깔아주세요.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버섯도 골고루 뭐 각종 버섯들 깔아주시고,
노란색도 깔아주시고 이 녹색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연어 아까 양념 해놓은 거 이거를 1인분에 한 덩어리 정도씩 올려두시면 돼요. 자,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토마토도 이렇게 해주세요. 양념을 좀 소금 간을 조금 많이 안 하시는 대신에 나는 소금을 아예 안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허브를 조금 넣으시면 그 허브 향에 의해 가지고 소금 간이 좀 없어도 맛내는 게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아예 안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다 허브를 조금 뭐 타임이라든지 로즈마리 약간만 넣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알록달록하니까 맛있어 보이는데 익혀놓으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그 약간 그래도 그 야채가 좀 뻣뻣할 수 있거든요. 연어에서 기름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올리브 오일이 있으면 많이 말고 연어에서 이제 기름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연어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연어로 준비했는데요. 연어 외에도 뭐 대구라든지 아니면 동태살이라든지 이런 거 넣어갖고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리고 요리도 너무 간단해서 집에서 뭐 일반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싸주세요. 요게 이제 이름이 제가 짓기는 편하게 연어하고 야채하고 다 넣어서 찌니까 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원래 이제 이렇게 만드는 요리를 파피요트라는 서양 요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새롭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고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덩어리 져서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연어는 생선이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싸신 다음에 이거를 요즘은 에어프라이어가 있으니까 에어프라이어가 있으신 댁에서는 그냥 180도에서 한 10분 정도 그냥 넣고 잊어버리시면 되고 집에 에어프라이어나 뭐 오븐이 없으시다 그럼 그냥 이렇게 프라이팬에 하세요. 프라이팬에다 요 연어를 가족 수대로 뭐 4인분이면 4인분, 2인분이면 2인분을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셔서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찜이라고 해서 꼭 물을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물을 넣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야채에서 수분도 많이 빠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거 타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제가 그 종이 호일이 그릇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을 은근하게 줄이시고 쪄지는 원리가 야채에서 수분이 올라오면서 연어를 쪄주고 또 연어에 있는 기름이라든지 영양분이 야채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째로 꺼내서 접시에 담아서 드시면 모든 거 다 같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그냥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빨리 안 익겠죠. 뚜껑이 있으면 뚜껑을 살짝 덮어주시고 불은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좀 은근하게 줄이셔서 한 7, 8분 정도. 뭐 야채는 사실 뭐 다 익혀서 먹어야 되는 지금 단계이긴 하지만 야채는 안 익어도 사실 먹을 수 있는 야채이기 때문에 야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연어가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익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연어가 이제 색깔이 좀 변했고요. 익었으니까 눌러보시면 막 부스러지죠. 익은 거예요. 안 익었으면 이게 안 부스러지는데 이렇게 꾹 누르니까 다 익었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식혀서 드시는 것보단 따뜻할 때 드시는 게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다 완전히 열어버리면 국물이 흐를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풀어주시고요. 아까 소금 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소금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 이렇게 허브가 약간 섞여 있는 소금을 넣으시면 조금 덜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조금만 뿌려주세요. 이렇게 조금만 뿌려주시고 기호에 따라서 또 연어는 또 약간 새콤한 게 있으면 좋으니까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드디어 연어 야채 찜이 찜. 완성이 됐습니다. 네네네. 이제 저희가 한번 시식을 해 보도록 해야겠죠? 네네네. 제가 좀 덜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요 정도가 한 끼 예. 드시면 고단백 그 영양식으로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 양을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은 이제 한 끼 예, 식사가 되고 되게 고단백. 열량으로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요 정도면 한 150에서 한 200칼로리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네네. 그래서 요게 이제 밥을 한다든지 뭐 다른 요리를 곁들이시면 충분히 돼서 항상 이 고단백 영양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식사하실 때는 밥이 주인공이잖아요. 고단백 영양식은 요게 주인공이에요. 네, 이게 주인공이군요. 네. 그래서 요걸 먼저 드시고 드시는 게 좋죠. 우선적으로. 네네,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죠. 예, 네. 굉장히 부드럽고. 근데 이제 저는 평소에 좀 짜게 먹어서 그런지 이제 제 입맛에 조금 심심한데 지금 염도가 이 정도가 적당한 거죠? 네네네. 네. 교수님 굉장히 짜게 드시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그리고 이제 연어는 먹어보면 항상 이제 기름이 많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연어에 있는 이런 기름은 그 이식인들한테 좀 괜찮은 그런 기름인가요? 그럼요. 이게 지중해 식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오메가3 그 지방산이 풍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꼭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그런 식사를 하게 되면요. 세포가 만들어질 때 세포막이 건강하게 만들어집니다. 아, 네네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요 연어를 오늘 특별하게 선택한 거는 단백질로 먹고 또 오메가3 지방산도 먹을 수 있어서 또랑치고 가재 잡는 식의 메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이식인들도 이렇게 좀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많이 시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